자, 오늘은 우리가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6강에 있는 특허권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이런 거는 되게 내기 좋죠? 실제로 나왔고요. 그쵸? 특허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은 은근히 좀 있어요. 그쵸? 우리가 독서 지문 같은 것들이 사실상 너무 소재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똑같은 것들이 여러 번 겹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특허에 관한 지문들은 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문도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정보만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쌤하고 읽어봅시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한 자 또는 승계인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주고 특허권의 대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쵸? 특허 출원한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출원 내용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누구든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허 출원된 기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정보만요. 한번 표시해 볼게요. 뭐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쵸? 자, 1년 6개월이 되는 날이고요. 누구든지 가능하대요. 그리고 누구든지 열람한 기술 내용을 개량하여 발명할 수 있고 개량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1문단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건요. 이 글의 중심 소재는 특허권이구나. 근데 이걸 통해서 더 어떤 이야기를 세세하게 할 건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문단마다 다양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조금 큼직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라는 거는 언제나 중요한 부사어입니다. 발명을 한 모든 사람에게 특허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은 이전의 발명에 비해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 발전이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특허권에 관한 지문 중에 특허 출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글이 있거든요. 그 지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새롭다는 건 뭐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또한 특허 신청, 특허 출원한 뒤에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진다. 즉 여러분 신청, 출원, 등록, 완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즉 신청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특허 출원은 발명자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 할 수 있으며 특허 출원의 대상에는 물건의 발명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과 같은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된다. 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발명 당사자뿐만 아니라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도 특허 출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이 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의 발명이라는 게 친구들이 뭐 느낌이 좀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즉 물건이라는 건 어떤 구체적이고 형상이 있는데요. 영업 방식이라는 거는 무형의, 그쵸? 형상이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판정을 통해 특허를 등록하면 특허 출원자는 특허를 받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때의 이용은 산업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한정하는데, 자, 여러분 한정한다라는 거는요. 이게 아닌 다른 분야는 안 된다는 거니까 보기에서 다른 분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이용을 실시라는 용어를 쓴대요. 특허권자는 실시에 대한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데 특허권자가 실시권을 특정인에게만 양도하면 이는 독점적 실시권의 양도이며 독점적 권한을 배제하고 여럿에게 실시권을 양도하면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독점적 실시권 양도도 있고요. 여러 명에게 넘길 수 있는 통상적 실시권 양도도 있군요. 독점적 실시권이든 통상적 실시권이든 실시권을 양도한 특허권자는 실시권 양도의 대가로 소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실시료라고 한다. 자, 여러분 이 문단을 보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약간 이제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특허 발명이라는 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쵸? 발명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 말했죠? 특허 등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쵸? 요건이라는 걸 좀 간단히 얘기했어요. 새롭고 기술적인 면에서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등록이 완료돼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떤 특허를 낼 수 있는 어떤 뭐 범위 같은 것도 나왔죠. 그쵸? 특허 등록의 조건 혹은 꼭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범위 같은 것도 나왔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실시에 대한 정보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시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사용의 대가로 실시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 문단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자, 3문단 봅시다.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특허권을 가진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특허권 침해라고 한다. 자, 여러분 산문단은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특허권 침해 행위는 민법상 재산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한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타인의 고의나 과실 여부,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증 책임이 피해자, 즉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특허권 침해 행위는 침해 사실, 손해액 등을 특허권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자, 여러분 쌤이 늘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라는 부사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즉 이게 여러분 그런데는요 기본적으로 역접의 부사어예요. 하지만 쌤이 늘 독서 지문마다 말을 하는데요. 이 역접의 부사어인 그런데는 예외, 문제, 변수의 상황을 이끄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이 경우에도 특허권 침해 행위를 입증하는 건 피해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문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즉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할 때 그 피해자가 바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에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는데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 대표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하나의 절차가 생산방법의 추정 규정이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보세요. 위에까지는요. 민법에 의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민법에 근거한 특허권 침해 행위의 어떤 구제가 나왔는데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특허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쉽게 침해 행위를 조금 내가 이제 입증하고 좀 침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봐요. 이 규정, 생산 방법의 추정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련하여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특허 등록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즉 이런 거죠. 내가 하나하나 입증할 필요 없이 이 발명과 관련해서 동일한 물건은 이거 너 특허권 올라와 있는 걸로 만든 거지 그거 따라했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특허법에서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일실이익 추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 두고 있는 규정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 위에서 특허법에서 이러한 입증 책임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위에 나왔고요. 두 번째가 아래 문단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일실이익이란 특허권 침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특허권자의 이익액, 즉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일실이익이라고 하네요. 이때 일실이익을 특허권 침해가 없었을 때 특허권자가 더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여러분, 그럼 이건 오해라는 거예요. 즉 이거는 틀린 계산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규정에서는 일실이익을 특허권자가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빼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단위 수량당 이익액을 곱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쌤이 밑에다 한번 식을 써볼게요. 즉 내가 생산 가능 물건이에요. 그쵸? 생산 가능 수량에서 내가 실제 판매한 수량을 빼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 여러분 단위 수량당 이익액이라는 건 어렵지 않죠? 한 개당 이익이 얼마냐 이 정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식을 한번 우리가 대입을 해볼게요. 나는 원래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걸 침해를 당해서 60개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우리는 100개에서 60개를 뺀 40에 대해서 이 이익액을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할 건 뭐냐면 예를 들면 B가 A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얘가 50개를 판매했다라고 하면은 왠지 내가 50개를 손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얘는 원래 내가 생산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내가 판매하고 나머지 그 40개를 B 때문에 못 팔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겠죠? 자, 그래서 40개에 대해서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는 거는 무조건 보기에서, 문제에서 활용을 한다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죠. 자, 한편이라는 전환의 부사가 나왔어요.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는데, 자, 그럼 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손해액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자,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즉 내가 원래 실제 생산할 수 있었던 금액에서, 금액이 아니고 수량이죠. 수량에서 판매 수량을 뺀 다음에 단위 수량당 이익을 곱한 것을 피해액으로 본다. 그쵸? 손해액, 피해액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을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다음 장을 넘으면요. 또 하나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침해액을 통해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대요. 첫 번째가 두 번째였죠. 즉 한마디로 어떤 내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이득을 얻은 만큼 그게 나의 손해다라고 보는 규정인 거죠.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증하면 그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이익액을 입증하면 입증 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자신의 이익액이 특허권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반대도 가능한 거야. 자, 여러분 이런 느낌입니다. A가 원래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고요. B가 침해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A가 이 B가 내 거를 침해해서 50억의 이익을 얻었어요 라고 증명하면은 그 50억이 이제 손해액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럼 이 침해자는 아니다. 그거는 내가 얘의 이런 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또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말은 이제 특허권자에서 침해자로 넘어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상적 실시권의 양도에 따른 실시료인 통상실시료를 통해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바로 통상실시료가 곧 그냥 이 손해액이다 라고 보는 경우도 있네요. 세 번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디귿이죠. 특허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 일실 이익과 관계없이, 그쵸 여러분? 실제 손해액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최소 배상액은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통상실시료로 정한다. 통상실시료는 일반적으로 판매액의 합리적 수준의 실시료를 곱해 산출한다 라고 해서 또 계산 방법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이에요.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만 대조죠. 특허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 유형의 발명품이 아니라 무형의 지적 창작인 발명이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더욱이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배상액이 너무 적다면 기업은 손해배상을 감수하고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윤을 취하려고 할 수 있고 배상액이 너무 많으면 특허권자가 발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허법에서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과 관한 규정이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지문 흐름 보면요. 1문단에서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2문단에서 특허 등록에 대한 어떤 조건, 그리고 특허가 되는 범위, 그리고 실시란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했고요. 이제 3문단부터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특허권 침해. 그리고 4문단부터는 이러한 특허권의 침해의 어떤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법. 그쵸? 손해액 추정 방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 가지, 그리고 뒷문단까지 두 가지, 세 가지, 총 세 가지가 나왔어요. 마지막 문단이 이제 정리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도 문제, 너무 적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해도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글은요, 그냥 단순 정보 나열이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엄청나게 필요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체크를 잘 해놓으면 좋을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이 손해 방법, 손해액 추정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